자, 이제 우리가 헌법 이제 끝냈고, 이번 달에 벌써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얼마나 안 남았죠?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민법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또 항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는, 445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임대차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대차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을 하고 다시 그냥 한마디로 공짜로 빌려 쓰고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실까요? 그 개념의 민법 구조에. 사용대차는 그 어느 일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나오죠. 무상으로. 이거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해 하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용 수익한 후에 물건에 반환할 것을 약정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610조 차주,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 차주는 계약과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된다. 다만 차주는 대주, 빌려준 사람이죠.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은 제함자에게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 쓰는 것이지 누구한테 또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비용 부담에 되는 필요비는 당연히 뭐죠.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고. 자, 문제는 이제 613조의 차용물의 반환식인데, 물론 약정된 시기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항에 이 빌려주는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는 차주는 그 계약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그죠? 사용 수익이 다 끝났으면 그때 반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쓰니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전에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단서에 사용 수익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대주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지금 봤듯이 뭐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잘 안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은 거기 614조 하나만 동남아 치시고 보세요. 볼까요? 자, 차주가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줘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616조 동남아 치시고 이 두 개의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616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차주. 이건 빌리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죠. 그러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갖다가 빌렸어요. 그럴 때는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밑에 있는 조문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볼까요? 그 기출 문제 붙여놓은 거. 자, 1항. 사용대차에서 사용차주에게 사용 수익을 위해서 소유자인 대주가 그렇죠.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금지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킬 권능은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주인이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죠. 말이. 내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그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기계를 보통 이제 기계를 갖다 빌려줍니다.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한 기계야. 그죠? 트랙터 빌려줘. 트랙터를 그냥 빌려줍니다. 2달 동안. 그러면 차주는 당연히 이 사람이 한 달만 쓰겠다, 보름만 쓰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죠. 왜 내가 쓰고 있는데 파냐?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건 얘기예요. 처분을 금지할 수 없다. 이 사용수익은 사용수익이고, A가 B한테 팔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대신에 여기 K한테 가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내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보름 동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예요. 거기 우리가 그 소유 대주가 처분하는 것까지 어떻게 금지시킵니까? 그건 공짜로 빌려 쓰는 사람이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표현을 좀 약간 익숙하시면 됩니다. 법학은요, 법학은 사실은 이게 뭐 깊은 머리라기보다는 반복하시고 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떤 과목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그죠? 두 번째, 거기 그죠? 빌려 쓴 사람이 죽으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건물 가진 사람이, 그죠? 자, 땅을 빌렸습니다. 근데 땅을 사용 대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용 차주인 건물주가 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용 대주가, 사용 차주가 죽었으니까, 야, 난 계약을 해지할 거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이란 것은 보세요. A, B 간에 서로 잘 알아요. 자, 보세요. 이 건물주는 A고 땅 주인은 토지인데 이 A가 이제 B가 A한테 이 땅 그냥 써라 그랬어요. 근데 A가 죽었다가 바로 야, 너 이거 건물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이 건물이 계속해서 이 땅이 필요한 만큼은 계속해서 사용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건물의 사용 수익이죠. 이라고 쓰세요. 못 알아친 거. 수익이 필요한 한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나왔었고요. 3번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그 공용 부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그냥 줬어요.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줬다는 것은 그것도 민법상 그 사용 대차가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4번에 사용 대차에서 이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용 수익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그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예컨대 이 A라는 사람이 K한테 추수를 위해서 기계를 빌려줬어. 그럼 우리가 추수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그 해지하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느냐라는 것은 그는 공평의 입장이었을 때 사용대차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쓸 만큼 썼다. 그러면 돌려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5번에 우리가 그 계약과 성질에 따라서 사용 수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우리가 또 우리가 사용 차주가 그 비용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기계를 빌려갔어요. 기계를 빌려갔습니다. 근데 그 기계가 기계에서 필요한 그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고쳤어. 그럼 고장 비용이 150만 들었어. 그러면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차주가 비용하지만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은 1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마치 저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유익비 반환 청구를 그러니까 6개월 내 하듯이 물건 반환하고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래서 답이 2번 문제였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 이거 뭐 문제를 꼭 맞춰야겠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법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몇 개 틀려도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정리가 되면요. 공부에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자, 도급 중요하죠? 자, 도급은, 한마디로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유노사조에. 당사자 일방의 그 어느 일을 완성.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도급을, 이제 어떤, 공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럼 도급과 수급은 뭐예요? 수급은, 자,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수급이고, 일을 주는 사람이 도급이죠.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급이란 말은요. 도급이란 말은 이 수급인이 이게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고 예컨대 야 우리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고쳐야 돼. 그랬더니 3천만 원만 주면은 뭐 지붕도 고치고 그래. 그러면 이 도급은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걸 보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에 대한 보수 3천만 원은요. 3천만 원은 항상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도급은 항상 뭐예요? 도급은 항상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야. 그죠? 물론 그러면 뭐 수급인은 돈을 언제 받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죠. 보통 내가 이거 한 15일 동안 하는데 착수금으로 1,000만 원 받고 또 중간에 한 다음 주에 또 1,000만 원 주고 다 끝나면 3,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계약이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돈 주는 돈은 똑같아. 대한민국 어떤 노급도 물건이 완성되는지 알고 돈을 주겠죠. 잔금을. 그래서 항상 완성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오죠.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 일을 완성한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뭘 줘요?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 수급인의 의무는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급인은 당연히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그 얘기는 완성해서 물건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등기가 필요하다면요. 아예 완성해서 그 누구한테 그죠? 건축물 진 땅 주인한테 아예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판례백과 보실 거예요. 자, 1번. 목적물이 만약에 도급한 사람의 소유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완성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죠?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도급인의 소유권일 때예요. 두 번째, 수급인은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것이 뒤에 보게 되는데 보세요. 그게 어디에 있나면요. 우리가 지금 잠깐 볼까요? 그 450페이지. 450페이지에 666조가 있습니다. 조문이 6자 3개. 보시면 그런 말을 해요.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3억이야. 근데 만약에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3억을 안 주면 골 아프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공사를 수급받은 사람은 그 보수에 대한 그 3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미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건물 앞에 3억짜리 설정해주면 내가 공사해줄게. 그 대신에 완성된다면 내가 돈 받을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수급인이 자 B가 이 건물을 다 이제 공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다가 당연히 뭐죠? B가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에 의해서 돈을 받으려면요 경매까지 놓아야 되는데 돈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이 B가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 A가 야 너 어차피 저당권이 돼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관계없어요.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자, 2번이, 예, 벌써 2번 다시 왔습니다. 자,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없이 공사를 진설하면 유치권에 대해서 그 성립 요건이 되면은 얼마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도 주택 건물에 대해서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죠? 있다. 그죠? 따라서 유치권이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 다 갚는다는 그런 사정이 없다면은 그 당연히 그래서 그런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3번, 3번이네요. 자,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의 인도란 말은 우리가 목적물을 단순히 점유를 이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급인이 그렇죠 와가지고 목적물을 검사합니다. 검사한 다음에 계약대로 완성된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시인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정말 완성됐는지를 보고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요즘에는 보세요. 요즘에는 아예 물건을 제작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 파는 경우도 있어. 그죠?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팔당 같은 데 보니까 팔당 가니까 이렇게 동그란 집을요. 이렇게 동그란 집을 팔어. 그죠? 아예 팔아요. 다 완성돼서 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작물 공급 계약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아예 상대방이 주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수급인이 아예 자기의 재료를 써가지고 물건을 다 완성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대가를 주면 돼.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제작물 공급 계약은 만든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그 성격은 뭐예요? 도급이죠. 다시 한번. 제작을 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뭐라고요? 도급이야. 그런데 물건을 공급한다는 데 봤을 때는 마치 파는 거야.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야. 그러니까 성질이 뭐죠? 얘는 성질이 매매라는 성질과 도급이라는 성질이 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잘 나오는데요. 제작물 공급계약은 만들어 파는 거니까 도급 플러스 매매다. 그래서 계약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표현을.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기도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들었을 때는요, 담보 책임을 집니다. 계약을 깨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죠? 네. 자, 그게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것은요, 좀 짧죠, 담보 책임이. 일단 6페이지 쉽죠. 우리가, 전 3조에 따라서 예컨대, 전 3조가 사실은 668조 뒤에 나오는데, 일단 보시죠. 이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를 할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계약하지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이 담보 책임이 뭐냐면, 담보 책임은 손배 청구를 할 수 있거나, 계약을 깨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권리는, 즉, 보수 청구해라, 손해배상 청구하라, 계약을 하자. 이것은 적어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됩니다. 그렇죠. 보통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요, 1년 내에 하자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어떤 것은요, 인도를 이미 하고 있어. 이미 A가 가지고 있는 집이야. 그러면 인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일이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1년 안에 하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 자, 이것은 토지, 건물에 대한 특징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어떤 물건을 만나든지 집안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대한 공사? 그러면 이 목적물이나 그 땅에 대한 집안 공작물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인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년이지만 토지, 건물, 공작물은
5년 동안, 왜냐면 어떤 경우는 보세요. 내가 겨울철에 집을 졌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게 말은 그렇게 해. 야, 이 건물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마세요. 그래요. 자기는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보관하는데 비가 새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정말입니까? 그래요? 정말인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근데 한 2년, 자, 2년 동안은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몰랐는데 비가 어느 해 4년쯤 지나가지고 비가 엄청 오는 바람에 문제 생겼어. 그러면 이것은 이런 건물들은요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지켜봐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집안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한 5년 동안까지는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건물이 석조, 석회조, 뭐 그죠? 또 금속 이런 걸로 만든 단단한 건물일 때는 10년 동안 보장하라고 하지. 10년 동안은. 그죠? 철골로 만든 거는 10년 동안은 보장해야지. 나중에 한 9년째 돼가지고 난 모르겠다고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거와 달리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은 5년이고, 그것이 견고한 건물 때는 10년이구나 정도 아시는 것이지. 이걸 또 우리가 이거를요, 너무 또 애우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이건 애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슬쩍 보고, 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요, 이거를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1년, 5년은요, 이걸 바꿔치기 안 해요, 잘. 그리고, 자, 2항에, 자, 이 하자. 이건 뭐예요? 이때 하자는 것은 뭐예요? 이 건물이 하자로 인해서,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음으로써 건물이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적어도, 그죠? 그때는, 그 무너진 날부터 1년 내. 행사하고, 물론, 옆에 제12조에 이 수급인은 위와 같은 담보 책임이 없겠다. 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수청구권, 소멸청구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면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고지는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자, 도급은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별도로 특별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할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런 조문들이 있어요. 별도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보통 1년짜리, 뭐 5년짜리 10년 그랬는데 이런 기간은 우리가 꼭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를 그때까지 안 하면 못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용, 도급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건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수급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도급인은, 자, 문제가 있으면요. 야, 너 돈 줄 때까지, 그죠? 한마디로 보수죠? 이때 앞에 있는 보수는 수리죠, 수리. 뒤에 있는 보수는 돈이에요. 그죠? 그 물건을 보수할 때까지 난 돈 못 줘. 라는 지급 거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배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667조부터가 이제 667, 668, 669, 요 세 가지 조문이 담보 책임 조문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1항. 자, 완성된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도급이란 것은요, 완성이 된 물건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는 완성된 물건이라고 그러고요. 뒤에는 완성되기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책임 두 가지예요. 완성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도 있지만, 예컨대 1층만 완성했는데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야 상당한 기간 내, 야 보름 안에 하자 보수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자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 그죠? 그러니까 뭐 그 건물에는 영향이 없는데, 뭐 건물 구석에, 그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도 보면 집을, 자, 보니까요. 그 집, 요 구석, 요쪽에다가 에어컨을 빼게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뺀 거야, 구멍을. 그죠? 여기다 치고. 그러니까, 건물이 흉측해. 그죠? 그래서, 야, 여기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어떡할 거냐? 이거 보수해줘야지. 근데, 이거를 보수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 어떤 경우냐, 그죠? 그래서, 그때는 보수가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들면은, 그때는 손해배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보수를 그러니까, 됐죠? 이번에는, 자, 도급이는 그 보수를, 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보세요. 그러니까 2층에 대해서 지금 건물 2층 집에 대해서 이 방수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는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좀 못 믿을 것 같아. 내가 옛날 집을 져보니까 많이 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집을 많이 져본 사람들은요. 일단 일을 시켜봐. 가지고 당신이 여기 2층 다락방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일을 시켰어.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시켰는데 딱 보니까 뭐 약속은 멋있게 했는데 자기가 안 해. 또 딴 사람 불러와서 해. 잘 모르는 놈이 해가지고 보니까 이 공사를 갖다가 이거를 엉망을 해놓은 거야. 경험이 없어, 경험이.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이제 갑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4차 성적증을 보니까요 1년도 안 됐어. 경험이 없어. 그래서 야, 너 그럼 관두세요. 관두시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데려다 쓸게. 이럴 수 있죠. 보세요, 여기. 따라서, 자, 이 양은 이제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아예 손배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야, 손해배상 내놔. 아니면 하자 보수도 하고 손배 청구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거는 하자 보수를 맡길 수가 없어, 걔한테는. 그럼 아예 걔한테 손배 청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물론, 당연히 손배 청구 동시이행에 대한 정을 준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내에서 계약을 쓰고서 공사했는데 실제 한 거는 400만 원치밖에 안 됐어. 내가 물어보니까 새로운 사람에 의하면 600만 원을 주면 내가 해주겠대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너한테는 400 주고 내가 새로 사람을 들여가지고 얘한테 600 주겠다 하는 거죠. 그죠? 왜? 너는 못 믿겠다, 네 실력을. 하는 짓을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얘한테 우리가 6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공제하고 오히려 동시행을 할 수 있죠. 동시행,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동시행 문제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호수 돈을 주는 거하고 손해배상은 동시행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내가 600만 원 손해배상 안 해주면 나 1,000만 원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다만 이제 보통 실무는 내가 일단 이 사람이 400만 원을 했으니까 실무는 그래. 적어도 600만 원만큼은 동시행 줘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일한 만큼 기성고만큼은 줘야죠. 400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해제권 668조입니다. 도급에는 그 완성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물과 공작물은요 이미 완성됐으면요 우리가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건물 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한 경우, 자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과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그 하자가 된 이유가 집주인, 즉 도급인이 준 재료 때문에 도급인이 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책임을 지지 않죠. 그게 면책이죠. 거기 적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면책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그 부적당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주인한테 도급인에게 고지를 해야죠. 고지를 또 안 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해제란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완성 전이니까 우리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도 해제권은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667조가 뭐죠? 우리가 거기 보세요. 요거는 참 잘못됐네. 없어도가 아니고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라고 하겠네. 있어도. 그죠?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나 계약을 깰 수는 없어요. 왜?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고쳐서 있어도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도급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자, 그렇죠. 계약을 깼을 때는요, 일을 완성할 수 없고 수급인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말을 해요. 자, 계약을 해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 진척돼서 사실을 원상 회복한다면 중대한 사회적 손실이다. 따라서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됐다면 해제의 효과를 구성해서 계약이 미완성된 부분만 실효됐고 그것은 그 해제한 상태대로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보수를 청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요. 이런 거 많죠. 우리가 일단 내가 이제 내가 건물을 줬어요. 근데 건물을 일단 자기가 기업과 니은과 디은 먼저 기업 부분을 줬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20%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원래는 80%를 더 자, 80%를 더 해야지만이 그죠? 80%를 더 해야지만이 완성되는데 이 사람은 20%였어요. 근데 20%된 것도 문제가 많아. 그죠? 20%한 것도 문제가 많아. 하는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급인이 계약을 깹니다. 자, 원래 계약을 해제하면요. 계약을 해제하면 원래 수급인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인은 완성 못했으니까 이걸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야, 원래 그러면 그 원상 회복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완성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급인에게 뭐 불리하지 않다면은 이 부분을 돈을 줘라 이거예요. 20%는. 그죠? 20%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공사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은요, 법무사 때 오는 경우 뭐 그러냐면, 이렇게 공사를 막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 같아. 공사를 하다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데 갑자기 큰 공사가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가버려. 그래서 그렇게 도급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외로 상당한 보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세 번째, 일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통상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일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은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네가 먼저 20일 내에 공사 못 끝내면 내가 돈 안 줘. 이런 바로 안에 뭐죠? 약정 해제와 공사 대금 포기 약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합의에 의해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이 합의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합의가 해제된 것이죠. 따라서 수급인이 그 건물의 신축 공사 중에서 도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죠? 거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세요. 밑에 보실까요? 그 주문자의 주문에 요즘에는 특히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보니까요. 저희 얼마 전에 왜냐면 법무사를 기업하시면요, 뭐 하시냐? 법무사를 기업하시면 뭐래요? 보통 그 홈페이지 만듭니다.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만드는 친구들이요, 이게 또 뭐예요? 이게 홈페이지를 완성한 다음에 돈 주거든? 완성한 다음에 돈을 주는데, 이걸 어떤 경우는요, 그런 말을 해요. 300만 원이 안 되면 우리는 미리 받는데, 미리. 근데 미리 받고 일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황당해. 그죠? 그래서 보통 저도 돈을 갖다가 그때 한 50만 원 주니까 이 친구가 안 해버렸어. 그리고 안 해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주문에 의해서 제작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야. 근데 이거는 비대체물고 환자가 어렵고 또 개발비가 적지 않게 되는 점에서 마치 건축물의 도급과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의 완성도가 87%나 87%야. 그럼 87%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해제하는 거하고 20% 상태에서 해제하는 거 달라요. 이 사안은 87% 상태에서 해제했을 때는 적어도 한 87%에 해당하는 부분은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아예 얘가 한 5%밖에 안 내서 5%. 그래서 아예 우리가 보통 내용증명 보내니까 막 그때 해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물론 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보통 홈페이지 하시는 분들 만들어 보면 또 홈페이지 하면요, 10명 중에 홈페이지를 다 완성한 다음에 주는 사람은요, 10명 중 반도 안 되는데 완성을 해놓으면 또 안 준대, 돈을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한 80페이지까지 완성해놓고 돈을 주면 안 돼, 습관적으로. 왜냐면 완성되면 또 안 한대.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물려요, 그냥. 자, 넘어가서. 자, 공사 도급계약의 중도 해제했을 때, 이거 계속 그 얘기예요.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줘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판례는 기성고, 일단 완성된 만큼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완성된 만큼 주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완성된 게 만큼 내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계속해서 일단은 적어도 87%든 뭐든 완성된 만큼은 상당수 완성했다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반도 안 되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전에 해제권도 있습니다. 원래 보세요. 63. 원래는 완성 전에 보세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면요. 그렇죠. 손해만 배상하면요,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파산. 자, 도급인이, 그렇죠. 집 짓다 망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자, 도급인이 파산됐어요. 그러면 수급인과 파산 관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다가 분양이 안 되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자,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또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이 보수와 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무슨 파산 법원에다가 채권 신고를 해서 그 파산 법원에 배당할 때 가입을 합니다. 마치 그죠? 그런데 각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망하는 판에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보수만 받는 겁니다. 보수만. 그죠? 다시 한번. 파산할 때는요, 손배 청구 안 됩니다.
보수만 받으면 다행이야, 그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그 사망에 아까 도급계약도 예외적으로,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안 됩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의 의무 볼까요? 자, 보수. 자, 보수는, 그렇죠. 그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도와 동시에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완성은 선행이고요. 인도는 동시에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완성하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정 청구권 봤었고요. 자, 보수 지급은 다음 페이지.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 수급인은 뭐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이게 말이 청구권이지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형성권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에요. 됐죠? 청구권. 그 다음에 자, 도급인은 도급인이 민법 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공사재금의 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공사대금 안 주니까 자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랬을 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한다고 해가지고 사행이 아니죠. 그건 사행이 아니죠. 어차피 줘야 될 돈을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공사 도급인이 그죠? 건물 진 사람한테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거는 민법상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행위가 아니다라는 기출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끝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의 노력과 재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재를 들였으니까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즉 소유권은 그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도급이라는 것은 뭐죠? 도급이라는 것은 실상 수급인이 그렇죠.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렇죠. 그 누구 앞으로 주세요? 도급인 앞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도급인이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해서 즉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즉 집주인에게죠.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무조건 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면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뭐라고요? 건물 줄 거야. 공사업자가 아니고, 그죠? 됐습니까? 도급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써놓으세요. 이게 도급인설이에요. 도급인설. 그죠? 됐죠? 그렇지만, 보세요. 기출문제. 그러면 도급인이 그 재료의 전부 주요분에 공부했을 때 완성된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제공되는데 수급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해서 쓸 때는 완성된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아니죠.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속하는 것이죠. 예. 물론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래저래 틀렸네요. 우리 판례는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질 때 집합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서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합 건물의 101호, 102호, 103호가 누구한테 속하느냐, 원시적으로 누구한테 귀속하느냐라는 것은 그건 건축주들끼리의 약정이겠죠. 그건 계약서를 봐야겠죠. 그죠? 예.
자, 넘어가서, 어떤 우리가 도급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는 어떤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로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몇 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 우리가 하자는 완성된 물건의 하자도 있을 수 있지만 완성 전에 성취된 하자도 되는 거다. 그리고요.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들 때는 보수 대신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요만한 구멍을 때우자고 여기 있는 건물 다 파가지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아까 우리가 도급인은 하자와 보수와 함께 손배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보수하지 않고 그냥 손배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가름해서 자, 가름하다는 말은 보수하지 않고 손배 청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대한 권리, 또 손배 청구에 대한 권리는 수급인이 받을 돈, 보수, 그죠? 페이와 동시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를 수리 안 해주면요. 돈 안 주는 거지, 뭐. 그죠? 네, 그죠? 반대로, 돈 안 주면요. 수리 안 하는 거지. 똑같죠? 똑같은 얘기죠. 네. 자, 이번에 4번은, 자, 도급인이 그 하자의 고치세요. 보수네, 보수.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후에 그때 그 지급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은 그 손해배상에 가름하는 보수액만에 관해서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4번에. 그렇죠? 그 아까 20%면 20% 상한 만큼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완성을 갖다가 5% 남았어요. 근데 10억을 다 안 준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못 주겠다는 것이지.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자기가 돈 못 주겠대. 그러면요. 1,000만 원씩 안 했다고 2억 안 줍니까? 다 줘야 되지. 예. 일단 아까 5년짜리 갔었죠. 보시고.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위임을 보겠습니다. 위임. 자, 위임 계약은 뭐 아주 법무사의 계약, 법무사가 받는 거 다 위임 계약입니다. 대리면서. 보세요. 자, 위임도 하나씩 나오는데, 자, 위임은, 680, 일단 어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걸 승낙함으로써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임인과 수임인이 있습니다. 물론 수임인은 그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임권. 마치 복대리가 하나입니까? 그 뜻이죠. 자, 복임권은 없죠. 자, 수임인이 위임인이 승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요. 제3자에게 또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마치 복대리처럼 복위임권도 없어요. 다만 복위임은 뭐라고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대리 규정이죠. 거기 그 2항에 제함자가 사무할 때 그 복대리 규정을 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위임은 자 먼저 수임인의 의무부터 봅니다. 수임인. 자, 일을 맡은 사람은요. 683조에 보고 의무, 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임인이 취득한 물건, 그렇죠. 수임인이 내가 대신 그걸 취득했다면 그 물건을 인도를 해줘야겠죠. 또 만약에 수임인이 우리가 수임인이 어떤 돈을 썼다. 그러면 책임을 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683조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은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라. 그렇죠. 물론 이제 청구가 있을 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84조. 수임인은 위임 사무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 물건, 과시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위임하다가 받았으니까 그 물건을 그대로 위임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물론 수의민이 위임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A가 B한테, 그죠? B한테, 제가 자전거를 사고 싶어. 근데 A하고 B 간에 서로 싸워서 거기 안 가. 그럼 내가 산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같은 동호회 있는 K를 시켜서, 야, 네가 가서 사라. 1,000만 주고 돈 줄게. 그러면 일단은 얘 앞으로 했죠? 얘 앞으로 했다가, 이게 차나, 토지다. 토지 같은 경우. 그러면 일단 등기를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85조. 자, 수의민이, 위임인에게 우리가 보통 돈을 받으면요, 금전. 자, 위임인에게 줘야 될 금전과, 을 받았어요. 또 그 금전을 썼으면, 소비 하나부터 이자를 줘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손해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건 이제, 당연하죠. 남의 돈을 썼으니까, 우리가, 소비했을 때는, 이자 및 손배 청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볼까요? 그거가, 수의민은, 수의민 유상, 무상 불문하고, 선관주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민법상 위임은, 보통 위임은요, 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임은 무상이야. 근데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위임이지만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무상. 그렇지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상, 무상, 불문하고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됐죠? 따라서 거기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만약에 위임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된다 그럴 때는 법무사는 그 의뢰인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조언을 해줘야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의무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위임인에게 어떤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것은 위임 계약이 다 끝났을 때고, 만약에 돈을 반환을 할 때도 위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법무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 취득세 같은 거 취득세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통 상속등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상속등기 같은 거 할 때 어떤 경우는요, 땅 같은 경우는 시골에 내려가면요, 갑자기 취득세가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 또 어떤 경우는 법무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줄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상속 등기를 내가 앞으로 열흘 안에 다음 달에 10월 5일 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날 맡아가지고 열흘 안에 등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법무사가 바로 다음 날 26일 날 세금을 끊어보니까, 그죠?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보통 이날 줄 수도 있지만 등기가 끝난 날 줄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돌려주는 시기는 위임이 끝났을 때, 위임이 종료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죠? 됐죠? 따라서 그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보세요. 아주 문장이 길죠? 길어요. 보세요. 위임 계약을 할 때 그 위임 사무 처리에 금전 기타 물건, 내가 받은 돈이라든지 과실이 있을 때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인도해야 되는 시기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취득한 때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가 아니 반환을 해야 될 것은 취득 시기가 아니고 위임이 종료한 때예요. 위임이 다 끝나면 그때 정산해 주면 됩니다. 써놓으세요. 위임의 종료시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문장이 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나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 그게 아니고요. 다행인 것은 낸 거 또 내고 제가 교재에 있는 정도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객관식 문제의 집은 5회 독을 하셔야 되고 기본서는 한 2, 3회 독하면 돼요. 시간 나면은 뭐 기본서도 5회 독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시험 못 붙어야 해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한두 번 보고 객관식 볼 때 또 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보세요. 다 문제들이 기출 문제만 다 틀리죠. 그러니까 틀릴 만한 문제가 다 몰려 있어, 그죠? 그러면 기본서 뭐라고 보면 그러면 기본서 뭐라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서를 또 공부 안 해. 기본서를 공부 안 해놓으시면요 이게 흔들려. 사실 별거 아닌데도요 내가 안 봤다는 이유로 그냥 흔들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점수가 갑자기 70점 맞을까 50점 못 맞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또. 그 다음에 5번 더 하겠습니다. 자, 위임의 의무. 자, 아까 자 수임이는 그렇죠. 우리 조문은요 무상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호 수청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은요 무상이야 무상.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건데 이게 보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양의 보수를 주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법무사한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무사님 내가 가압류도 해놓고 채권 양도 해놓고 공탁권 쳐야 되는데 나 그럼 원래 근데 그 자기가 법적으로 자기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돈을 법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그 돈을 주겠대. 그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그 별도로 보수 물론 법무사는 별도의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별도 보수를 주기로 하는 그런 사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또 중요한 것은 위임 사무가 완료한 다음에 받는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은 후불제, 그런 경우는 후불제입니다. 일반적인 법무사의 업무는요, 법무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무사는 선불이야. 외상이 없어. 그런데 그 외에 맡길 때는 후불제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간에 있을 땐 기간 경과 후고요. 3번, 수임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한 중에, 자, 보세요. 자, 수임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한 중에는 수임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위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사무를 청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비용은 성급입니다. 성급. 자, 위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그죠? 원칙적으로 수임이 청구를 하면은 비용은 성급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68조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수임인이 그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위임인에 대해서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시 한번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자, 항상 필요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날에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늦게 주면요 지출한 날부터 이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필요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날 그리고 2항의 수임인이 자, 위임을 하다가 채무를 부담해. 그죠? 채무를 부담해. 그럴 때는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에서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대변제입니다. 대변제. 자, 이제 우리가 A가 B한테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B가 한 달 동안 무슨 어떤 일을 한 달 안에 처리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이때 한 5일 동안 일을 했는데 이때 필요한 필요비. 자, 필요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그죠? 예컨대 그 옆에 있는 세무사무소에다 갔더니 세무사에서 검토한 비용이 100만 원이네. 그럼 100만 원을 여기 있는 B가 줬어요.
대신. 그러면 필요비는요. 자, 필요비는 이 지출한 날이 5월 9일이면 5월 9일 날 얘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비는 줘야 되지. 보호서 처만 아니고. 근데 안 주면요. 그때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또 일을 했어. 그죠? 그랬더니 여기는 포장 박스에 샀는데 포장이 갔다가 했는데 포장하는데 150만 원 달래. B가 대신 줬어. 대신. 그 돈도. 그러면 이 대신 줬으면, 그죠? 얘가 또, 그죠? 얘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 조문이 자, 2항에 수임인은 일단 채무를 부담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위임인이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변제하게 없다면 상당한 전벌을 적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 B가 여기 K한테 가서 야 내가 150만 원 줄게라고 150만 원 줄게라고 얘가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B야. 수임인. 그럼 갚아야 되는 사람은 A죠. A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변제를 하고 얘가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수임인이 이제 위임 사무 처리하는 중에 과실 없이 손해배상 받았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88조가 나중에 이게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1번. 보수는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우리나라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있다면 후불제고요. 자, 기출문제. 틀렸어요. 적정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좀 맡겼을 때는 그냥 무상이에요. 다만 비용만 성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필요비라든지 또 대변제라든지 담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페이지 끝으로 688조. 아까 필요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이거 똑같은 부분이네. 3번 보세요. 위임의 종류와 해지. 자, 민법상 위임 계약은요, 잘 보세요. 자, 위임은 재밌어요. 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대요. 죽으세요. 그러니까 A나 B나요, 이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방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는 배상해야 돼. 됐죠? 자, 종료. 자, 위임의 종료는 잘 보세요. 위임이 끝났어요. 근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임인이나 상속인 법정 대리인이나 그죠? 또는 다른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을 해줘야 됩니다. 위임 끝났다고 그냥 딱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사무 계속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사과 아까 봤었고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문제는 456페이지인데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